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80페이지에 있는 매출 세경관서, 그다음에 매입 세경관 학계표, 그다음에 매입 계산서 학계표까지 봤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니까 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서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켜보시면 메뉴를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기간 일기 확정분 4월부터 6월로 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일 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 그리고 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가 있다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 주식회사 세무사랑은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빼고 현금 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에 법인 카드는 전부 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된다고 했죠. 근데 법인카드 이외에 이 법인의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있으면 그거 역시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 신용카드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기타,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기 쉬운 건 기타 신용카드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업용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법인은 꼭 법인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조심하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법인의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매입세 공제는 당연히 접대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접대비 사용 내역에서 부인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법인세에 나중에 결산할 때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법인 카드 이외에 지원 카드 사용한 것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은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그걸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접대비 사용한 것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카드를 사용하셔야 한다. 여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타 신용카드는 법인카드 이외에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 기타 신용카드에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 기간, 일기 확정 기간에 내역을 이게 모여져요. 여기 있는 건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신고서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쇄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는 이 내역이 없죠. 왜냐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전부 국세청 홈페이지에 홈택스에 내역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표시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밖의 신용카드는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 내역이 홈택스 내역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 신용카드 내역이 있다면 여기에 사용 내역이 모여져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 보이기는 다 보이지만은 여기 실제로 신고되는 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가 사용한 내역을 보는 건데 이렇게 상세하게 일자별로 내역이 나와 있고 위에 상단 메뉴는 내역이 이제 중간에 변동이 있었으면 이거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한 내역이 있다면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새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예, 해서 다시 불러오는 거고, 마감은 여기 있는 것이 내역이 맞다면 아까 이전 시간에 매입처별 세경관 학계표나 매출처별 세경관 학계표, 그런 학계표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더 이상 변동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마감시켜서 이 금액을 마감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성 일자는 신고 일자를 하되 기본적으로 신고 일자가 세팅이 되는데 나중에 수정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일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F11은 저장이고 저장해놓고 다시 불러올 때 저장된 내역을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 쓰는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역이 이제
맞다. 우리가 5월 7일 날 기항에 한번 봐보시면 회계가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4월에서 6월까지 여기 내역을 보시면서 보시면 우리가 입력 자체를 카과를 하나만 했으니까 5월 7일 날 카과 내역 하나 있는 거 맞다라고 한다면 마감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감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마감됐다고 빨간색으로 뜨게 됩니다. 상단에 마감돼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내역을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아무리 입력한들 여기 마감을 풀리기 전까지는 이 내역이 수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방금 전 시간에 여기에 그 뭐 구리스크랩이나 패자원 같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내역을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있는 연습 문제에 있는 내역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역시도 이렇게 마감시켜서 전자신고할 때 딸려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거였죠. 물론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메뉴에 보시면 부가시세 중에서 여기 5번째죠. 5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 360페이지 있는 5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인데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는 우리 회사가 여기 있는 주식회사 세무사랑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서 매출한 내역을 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출한 내역을 합계를 내는 거고 여기는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한 내역을 집계하는 표예요. 한번 이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기간을 역시 선택하시면 4월부터 6월까지 선택하시면 이렇게 위에는 인적 사항이 나오고 아래에 우리가 발행한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현과나 뭐 현면 뭐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역이 없으니까 이 과세 매출분만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과세 매출분만 매출한 내역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있죠? 이거는 지금 신용카드로 4,400만 원을 매출했는데 그 중에 1,100만 원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4,40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예전에 입력할 때 여기 있는 카과에서 이 카과가 아니라 과세죠. 과세. 대한상사에서 과세가 뭐였죠? 또 우리가 과세 매출인데 이 제품 여기 있군요. 여기 이 제품인데 매출인데 카드로 매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카드로 매출한 내역 이 공과액 1,000만 원짜리 이게 중복돼 있었죠. 이 내역이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100만 원과 과세 매출분 이 중에서 4,4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중복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고서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까지 한번 같이 연결돼서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신고상에서 한번 봅시다. 4월 달에서 6월까지 보시면 보니까 신용카드 등 발행 공제된 금액이 여기는 얼마라고 나와요? 방금 전에 봤던 것은 4,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3,300만 원만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 있는 1,100만 원이 세금에서 발행한 것과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급가액이 3,000만 원만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돼 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우선인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은 그걸 뺀 나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 합계 금액이에요. 그래서 3,000만 원과 300만 원의 합계 금액이 이렇게 표시된 거죠. 하지만 신용카드로 매출한 내역은 신용카드 합계표에는 4,4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을 테니까 이 4,400만 원 내역은 그 중에서 1,100만 원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면세 매출인 경우에는 면세 매출로
면세 매출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면세 매출을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별도로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중복되는 것은 계산서 교부 금액에 중복돼서 나오겠죠. 그죠? 아래 이제 봉사료인데 봉사료는 신용카드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과표에 포함되지 않게 별도로 구분 기재된 경우에 과세 표준의 2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역이 별도로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를 그러니까 지급하면서 지급한 사람이 사인하고 가져간 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봉사료가 별도로 과세 표준에 표시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봉사라고 있는 경우에는 봉사료 내역이 별도로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단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 내역도 역시 맞다면 이건 이제 별도로 마감하는 게 없어요. 이 마감하는 거 없이 그냥 저장 정도에서 저장해 두시고 창을 끄시면 이 내역도 역시 나중에 신고서에 부가 신고서상에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장이 더 이상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저장이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역시도 인쇄에서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해가지고 위에 보이는 창하고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10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되신 분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거 금액에서 이걸 뺀 금액이 어디다? 부가세 신고상에 공제 등에서 이 금액이다. 그리고 이 금액을 부가세하고 세금 나누면 상단에처럼 3,000만 원과 300만 원 나눠지더라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네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있었죠. 우리 입력할 때 이 불공 있잖아요. 불공. 이 불공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내역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옆에 부가세 창 탭 옆에 부속명세서 1번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창이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나눠져 있어요. 이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기간은 일단은 4월부터 6월까지로 선택하시고 일기 확정분이니까 이거 확정분 했더니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 이건 법에 정해진 거에 대한 내역 매입세액 불공제분이고 그중에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우리가 여기 입력한 것 중에 접대비 관련 선물 세트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에서 불공제 시켰잖아요. 이 내역이 여기에 불러와지는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내역이 매수가 그 건별로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공과의 금액이 표시가 되겠죠. 공과 세액이. 이거는 이제 공제받지 바로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바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탭에 있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공통 매입세액 중에 우리가 매입세액인데 과세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 겸용이라는 것은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한 사업장 내에서 한다면 그런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분을 해야겠죠. 근데 안분 기준이 있는데 공통매입세액 말하자면 공통매입세라는 건 사무실 쓰고 있는데 사무실을 정확하게 뭐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과세에 관련된 것만 다른 나머지 반은 면세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안분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추정을 해서 안분하는 거이다 보니까 그 합리적인 추정 방식이 뭐냐? 매출액 기준이랄지 여기 나온 것처럼 공급가액 기준이랄지 매입가액 기준이랄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임대해야 한다 그러면 사용면적 비율이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물의 임대를 제외하고는 이 건물을 짓고 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을 때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이 먼저지만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입력한 내역이 있다면 우리가 입력할 때 여기에서 입력할 때 잠깐만요. 회계데이터에서 불공에서 이 불공제 사유를 지금 여기는 접대비와 이하 이사한 관련인데
불공제 사유를 9번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으로 선택한 이런 전표를 불러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 내역을 1번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공과가 적어지게 돼 있는데 다시 이걸 없애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삭제시키고 다시 하게 되면 당해기간에 공과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전표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돼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 방금 전에 이 매출 전표 입력 중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을 입력했다면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이렇게 불러오는데 그렇게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 공급가액이 전부 다 과세 매출이에요. 면세 매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분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있다면 면세 비율은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면세 비율만큼.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을 그러니까 12번분의 13번이에요. 이 총 공급가액은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7천만 원이 면세 공급가액 없이 7천만 원 있으니까 7천만 원 전부가 과세 공급가액이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가지고 계산해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면세에 해당되는 분, 면세 비율에 해당되는 분만큼을 공제받지 못하겠죠. 이게 계산하는 거고. 세 번째 탭에 있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 있는데 정산은 뭐냐면 여기는 안분했지만 정산하는 것은 한 번 안분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게 정산이라는 의미는 앞에 계산했던 것을 다시 올바르게 계산하는 게 정산,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이 정산이잖아요. 여러분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한 세액을 뗀 것을 연말 시점에 제대로 된 세액을 계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이전에 안분 계산을 했던 내역을 다시 정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있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 기간에는 그 과세 기간에 과세 면세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과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잖아요. 예정신고 기간인 것 뿐이지.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니까 3월달 시점에서는 4월달 계산한 4월 시점에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매입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과세면세 비율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면세 비율로 일단은 안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확정신고하는 시점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고 기공제된 불산입 매입세액 내역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추가로 매입세액 불공제해야 될 분을 계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쓰임이 달라요. 가끔은 이제 착각해서 이 쓰임을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를 이거는 예정신고 때, 이것은 확정신고 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내역이 있었을 때 정산을 하는 거지 정산을 확정신고라고 정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값은 같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기공제세액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같게 나오겠지만 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안분 계산 확정된 것을 알고 있으면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뭐다? 예정 매입 비율로 예정 비율로 안분했던 것을 다시 정산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탭이 뭐냐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인데 이거는 나온 것처럼 건축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외에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 과세 기간에 5%씩 상각했다고 가정을 해. 부가가치세에서 이게 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 아니라 부가세법상에서는 이런 건물이나 구축물은 한 과세 기간, 1과세 기간이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고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1년이 2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기회에 5%, 1년이면 과세 기간이 2개 있으니까 10%의 과세 기간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사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1과세 기간에 25%씩 상각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1년이면 50%, 2년 동안
이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 과세 면세 비율이 여기 5년, 10년이나 20년 동안에 늘 똑같다면 10년 동안, 10년이나 2년 동안 건물이나 구축물은 10년, 그 외 자산은 2년 동안 과세 면세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과세 면세 비율이 10년이나 2년 동안에 5% 이상 변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1, 2% 변동하는 것은 재계산하지 않아요. 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계산해 가지고 처음에 이 건물이나 구축물을 샀을 때는 과세 비율이 90%였어요. 그러니까 불공제 비율이 10%만 매입세액 불공제 받았겠죠. 근데 과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역전돼 가지고 과세를 10%만 사용하고 면세를 90% 사용하더라라고 한다면 차이가 되는 80%만큼은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계산해서 납부를 해야겠죠. 매입세 불공제를 더 받아야겠죠. 왜? 90% 받던 것을 매입세 공제 받던 것을 10% 줄여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네 번째 탭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에요. 계산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던가 아니면 반대로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면세 비율이 더 높아서 90%였고 과세 비율이 10%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전돼서 과세 비율이 90% 늘어나고 면세 비율이 10% 줄었더라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입세 공제를 더 받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네 번째 창이에요. 각각 용도가 달라요.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해당되는 사유인 경우에는 바로 직접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안분 기준에 따라서 안분해서 되는 거고 세 번째 있는 탭은 예정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 것을 확정 때 재계산할 때는 정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탭은 건축물이나 구축물 그리고 건물이나 구축물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동안에 과세 면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재계산해서 납부세액을 더 내던가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네 번째 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기왕에 우리는 한 건 있는 걸 우리가 입력해놨던 한 건 있으니까 이거 한 건입니다 하고 저장시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메뉴도 새롭게 이제 입력된 것을 불러온다든지 그리고 신고일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일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 수정신고나 경영청구할 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